그날 밤 불 꺼진 방 안 서로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깊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오늘 밤만큼은 내가 너를 꼭 안고 자고 싶어. 준호야, 너 없으면 이제 잠이 안 와. 그는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입맞춤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체온,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모든 생각을 덮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 돼줘. 응, 나 오늘부터 너한테 다 줄래. 그날 밤 우리는 마치 20대처럼 서로를 탐했고 60대처럼 서로를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잘 살아왔어. 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며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사별 후 처음엔 사람들이 위로했고, 그 다음엔 조심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선 있더군요.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집엔 말소리보다 가전제품 소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 제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가봤자 다들 손주 자랑, 병원 이야기만 하겠지. 아직도 넋두리 같은 제 감정들을 말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래간만에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이 나이에 붉은색은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술에 살짝 생기가 도니 조금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갈비집 2층.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한 이름들과 시끄러운 웃음소리. 야, 너 아직 허리 안 굽었냐? 우리 손녀 이번에 유치원 졸업했어. 나는 증손주 봤어. 저는 억지 웃음을 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보이는 친구들, 줄줄이 손주 사진이 올라오는 스마트폰 화면들. 그 안에서 저는 제 이야기 한 줄 못 꺼낸 채 물만 연거푸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정아. 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조용한 눈빛, 단정한 셔츠 차림. 어느새 중후한 인상이 된 그 남자. 김준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너, 여전히 그대로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인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기억나. 고3 때, 내 짝꿍이었잖아. 시험 끝나고 혼자 운동장 걸을 때, 항상 내 뒷모습만 보였어.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김준호. 과묵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 아이. 언제나 수업 끝나고 혼자 책상 정리하던 모습만 생각났는데 그가 제 이름을 이토록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나는 그가 말했습니다. 고3 겨울방학 때 너한테 편지를 썼었어. 근데 결국 못 줬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도 그 시절 저를 바라봤던 누군가였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그때는 말 못했는데 나는 너 좋아했었어. 순간 제가 있던 자리의 공기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끄러운 동창회의 소음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불러주고 그 시절의 감정까지 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10년을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온 제 마음을 조용히 아주 깊게 건드렸습니다. 너도 그동안 혼자였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벌써 열해가 넘었네. 준호는 말없이 제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입술 위 붉은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동창회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 좋아했었어. 잠든 척하고 있던 감정들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괜찮아. 이제 조금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왠지 받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유정아, 나 김준호야. 어제 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끝나서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저를 불렀고 그게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응, 좋아. 카페에서 다시 만난 준호는 그 시절보다 훨씬 말이 많아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꺼내기 전 잠깐 눈을 내리깔며 숨을 고르는 버릇은 남아있더군요. 사실은 너 다시 만난다는 게 상상도 안 했어. 그때 이후로 난 몇 번이고 널 떠올렸거든. 왜? 나는 특별한 애도 아니었는데.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조용했지만 사람을 편하게 해줬어.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숨 쉬듯 바라봤던 사람, 그게 너야. 그 말에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커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55에 혼자가 됐어. 사고였고 갑작스러웠어. 그 뒤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어제 너 보고서야 알겠더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10년을 견뎌온 외로움을 너무도 비슷하게 안고 있었어요. 그럼 넌 지금까지 혼자였어?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몇 번 소개는 받았지. 근데 다들 과거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 그런 만남에선 너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어? 같은 질문은 없었거든. 그 말에 저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엔 관심 있어 했지만, 그 사람과의 28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제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했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유정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어. 지금도 그래.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웠고 또 다행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해줬다는 게 살아있는 시간에 남겨진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말 뭐 해? 나야 뭐 특별한 일 없지. 그럼 그냥 바람 좀 쐬러 갈래? 멀지는 않고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갔던 그 바닷가 쪽이야. 갑작스런 제안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작은 항구 마을.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꿈의 연장선인지 헷갈릴 만큼 낯설었습니다. 여기 그때 우리가 조별과제 발표 끝나고 왔던 데지? 응, 넌 그때도 말없이 모래만 만지고 있었어. 넌 그때도 나 몰래 사진 찍었잖아. 기억하네?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점심은 근처 횟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우리는 오래된 방파제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준호야, 응, 너 진짜 혼자 괜찮았어? 응, 괜찮은 척은 잘했어. 근데 진짜 괜찮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 대답이 제 심장을 부드럽게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이젠 혼자가 익숙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죠.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사람 같아. 그냥 숨만 쉬던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어제처럼 조심스런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다정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감싸주는 손길. 그 순간 어깨에 조용히 그의 머리가 닿았습니다. 저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으니까요. 유정아, 응,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자라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지금이라서 가능한 건 아닐까 싶어. 그는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죠. 사실 너한테 너무 급하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나 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젊을 땐 그렇게 쉽게 고백도 하고 스킨십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듣는 그 말은 마치 평생을 기다렸던 문장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민박에 묵게 되었습니다. 각 방을 쓰자고 먼저 말한 건 준호였지만 문을 닫는 순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우리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함께 웃고 바닷가에서 손을 맞잡았던 우리는 이제 서로 각자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아, 응,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줘.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지금껏 꾹꾹 눌러온 외로움이 한 문장으로 터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은 거의 꺼진 상태였고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방 안을 노랗게 감쌌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무섭지는 않아. 나도 그래. 근데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고 저는 그 손길에 조금씩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별 후 10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이 제 몸에 닿은 적이 없었기에 그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이마에 닿았고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서툴렀지만 간절했고 오랜 기다림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한 거라면.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밤이 나한텐 선물이야.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어주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불빛 아래 준호의 눈엔 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울어? 이 나이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거짓말 같아서. 그게 거짓이라면 나 거짓말이라도 믿을래? 이불 속에서 우리의 몸은 느리고 조심스럽고 하지만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손짓, 그 안에 담긴 건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의 깊이,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눈을 맞추고 수십 번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잊지 말아줘. 지금 행복해.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유정아, 다음은 우리 둘만의 여행으로 가자. 그날 밤 이후 준호와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잤어? 점심은 챙겨 먹었어? 오늘은 좀 서늘하니까 얇은 가디건 챙겨. 별것 아닌 대화들이 이상하게도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을 꾹꾹 눌러놓았던 거였나 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서울 근교에 국화축제 한다더라. 같이 갈래? 준호의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근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사람들 눈.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이제 우리 나이에 누굴 만나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속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마흔의 재혼은 축하지만 예순의 다시 사랑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 국화가 만발한 공원. 준호는 체크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꽃길 걸으니까 기분 좋네. 응. 근데 너 너무 젊어 보이려는 거 아니야? 셔츠에 그 재킷 대학생 같아. 그럼 성공인의 너 앞에서 젊어 보이고 싶었거든. 그 말에 괜히 발끝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렇게 둘이 손을 맞잡고 꽃길을 걷고 있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아들인가? 아니야. 저건 그런 관계 같지는 않고. 그 말이 들리진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린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근처 찻집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만약 우리 관계를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고민이야. 우리 애는 나한테 누구 만나라는 말 한 번 안 했어. 그만큼 아직 엄마 생각이 깊은 애라. 나도 그래. 우리 딸은 내가 누구 만난다고 하면 그 나이에요? 하고 먼저 말할 것 같아. 그래도 그는 제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포기하면 그게 더 슬픈 일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손길이, 눈빛이, 온기가 온종일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득문득 불안도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혹시 내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준호는 정말 나를 끝까지 안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계셨어요? 딸아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책 좀 했어. 혼자 아니셨죠?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의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아니셨죠? 딸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저녁 같이 먹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딸이 좋아하던 파스타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뭐. 그럭저럭.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 만나세요? 직설적인 말. 딸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가끔 만나고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났다는 분? 그래. 그럼 그분이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응.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준호는 나한텐 오래된 사람이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년밖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알았어. 그래, 뭐래? 당장은 아니래. 하지만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괜한 부담 주는 건 아닌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오래 딸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싶어. 이제는 널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냐? 그 말이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 하나의 감정으로 자식과의 거리를 감수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딸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아빠 보험에서 나온 일부야. 엄마 앞으로 정리된 거. 이걸 왜?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아껴주는 사람인 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아니라면 엄마 그땐 아빠도 저도 용서 못해요.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쥐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손이 떠오르고 그날 밤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밤이 나한텐 선물이야. 며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연락을 조심스럽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돼? 너라면 늘 돼. 우리 좀 걸을까? 늦가을 밤 공원 벤치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아직도 신중해. 근데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외로웠다는 걸. 유정아.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나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부터 나 매주 일요일마다 혼자 산에 올랐어. 산에 가면 아무도 나한테 왜 아직 혼자냐고 묻지 않으니까. 준호야,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 나이에 혼자면 그래도 자유롭겠다.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무도 몰라. 나도 그래.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늘 기다렸던 것 같아. 누가 와주기를.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뒤적였고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코트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비 맞는 건 혼자 하지 마. 응,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내가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도착하니 테이블 위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서류야. 응? 내가 가진 보험 중에 수익자를 너로 바꿨거든.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걸?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집만 남기고 싶진 않아서. 준호야, 그리고 이건 내가 진심이라는 증거야. 넌 나한테 잠깐의 설렘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열었습니다. 그 안엔 보험 서류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정아, 너를 생각하며 내 이름 석자를 남긴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 손 잡아줄래? 준호. 그 손을 잡는다는 건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전화기를 들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응? 이번 주말 우리 집에 와. 딸에게 정식으로 인사해줘. 토요일 오후 딸은 오래된 국화꽃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국화 좋아하셨죠? 그랬지. 묘 앞에도 늘 그 꽃만 올려놨었어.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은 그런 거 기억하실까?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할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아이는 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고 그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니트와 베이지 슬랙스, 조심스럽게 준비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 씨 친구 김준호입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인사. 딸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이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저녁은 조심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조용한 대화. 딸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 저희 엄마 혼자 계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 좀 다르시더라고요. 표정도 말투도 밝아지셨어요.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딸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 나이에 다시 누굴 만나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저도 그걸 매일 묻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란 거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긴장 속에 식사가 끝났고 준호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후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사람이면 괜찮은 거예요? 응, 엄마가 진짜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해지고 싶어. 다시 한 번쯤은. 그럼 제가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며칠 후 준호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다음 주 병원 예약 있어? 응? 왜 병원이야? 건강검진 같이 하자. 내가 아는 병원 있어. 갑자기 웬 검진이야? 혹시라도 몰라서 너랑 오래 함께 하려면 내 몸 상태도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게 둘이 병원을 찾았고 간단한 문진과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령대 생각하면 건강한 편이십니다. 다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의사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심장 쪽에 약간의 부정맥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추적 관찰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조금은 가끔 가슴이 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괜찮겠지 싶었지. 이런 걸 나한텐 왜 숨겼어? 숨긴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할까봐. 이제부터는 나 없이 너 혼자 걱정하는 일 없게 해줘.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턴 모든 걸 같이 할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설레는 일뿐 아니라 어쩌면 아플 수 있는 미래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제게 손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입으로 하면 자꾸 떨려서.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정아, 처음 너를 다시 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어릴 땐 말로 터지지만 이 나이엔 마음속에서만 사라지질 않더라. 너 없이 못 살겠다는 말 진심이야. 너만 괜찮다면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너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준호.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조용히 그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서로를 바라보며 맞닿는 숨결, 그의 손끝이 제 어깨를 스치고 제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닿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한테만 이렇게 뛴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를 정리하던 중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아빠 쪽 친가에서 유산 문제로 갑자기 소송을 걸어왔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공식적인 상속 정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 쪽 친척들이 남편이 생전에 남긴 부동산 일부를 놓고 딸에게 법적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로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인으로 등록된 따님께 청구권이 들어왔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이제는 분할 협의나 조정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럼 소송이 시작되는 건가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호사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현재 동거 중이신 분이나 가족 외 인물과의 재산 관련 관계는 없으신가요? 아, 그게. 딸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만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재산적인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날 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엄마 마음 얼마나 채워주는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감정으로만 될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한테도 말 못했어. 엄마, 그분한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준호를 불러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유정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전 남편 쪽에서 유산 소송이 들어왔어.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과 나 지금 법정 갈지도 몰라.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딸한테 더 부담이 될까봐 겁나. 준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빠지는 게 맞을까? 아니, 그럴까봐 말한 게 아니야. 유정아, 난 내 옆에 서고 싶어서 이만큼 온 거야. 이제 와서 혼자 두지 마. 그날 우리는 둘 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 하나로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길었습니다. 전 남편의 친척들은 끝내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은 그 사람의 죽음을 법으로 이어가려 했고 딸은 매일 퇴근 후 로펌과 집을 오갔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말없는 포옹, 그것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아이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저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조정 성립됐어요. 정말? 재산 절반 포기로 마무리됐고 앞으로 법정 다닐 일은 없대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저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어느덧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 소송 끝났대. 그래. 응. 이제 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젠 나도 말해도 돼? 뭘? 그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속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정아, 이제 진짜로 내 아내가 되어 줄래?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줄 몰랐어. 나도 다시 청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식당을 빌려 딸과 사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함께 살게 된 날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은 그날 준호 앞에서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집이 아닌 이제 함께 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고 마음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남은 날은 매일 소풍 가듯 살자. 응. 그리고 매일 밤은 이렇게 내 품에서 자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아는 채 긴 밤을 천천히 보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사랑을 기다리는 중이니까요.